한내여자중학교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문 시간의 노진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한문 6번째 시간이죠. 한문 6번째 시간은 대단원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우리 어떤 대단원을 마무리할 거냐면, 두 번째 시간부터 다섯 번째 시간인 지난 시간에 걸쳐서 우리 어떤 것에 대해서 배웠는지 간단히 살펴볼까요?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단원에서는 배움의 필요에 대해서 배웠었죠. 배움의 필요는 어, 배움의 필요는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하는 우리에게 배움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배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것은 각자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배우는 것일지 이런 배움의 필요성과 관련된 문장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원은 어떤 단원이었나요? 배움의 자세와 관련된 문장을 배우는 단원이었죠. 어, 모든 것에서 배움을 이루었던 공자의 말. 그래서 잘 배우기 위해서는 배우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틀어서 12년 그리고 대학교 생활 4년까지 긴 시간 동안 배움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배움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과 또 선생님에게 어떤 배움의 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그러면 우리 이 두 단원을 통틀어서 대단원 마무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실력 따지기 풀어오라고 했었어요. 기억하나요? 실력 따지기 풀어오라고 했었는데, 이 두 문제 깜빡하고 못 푼 학생들은 잠시 지금 영상을 멈추고, 간단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순서는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될까요? 자, 먼저 실력 다지기를 풀어봐야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실력 따지기 두 문제를 풀어볼 거고, 그리고 배움의 필요, 배움의 자세와 관련된 이 단원들을 통틀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단원들을 통해서 그 문장에서 어떤 것을 배웠었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수행평가는 선생님이 오늘 안내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보는 날이 6월 23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평가 2주 전인 다음 주에 수행평가를 안내하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 수행평가 안내에 대해서 꼼꼼하게 숙지를 하고 평가에 임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실력 따지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장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문장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자, 한번 볼게요. 문장의 주제를 물어봤는데 문장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우리 선생님 소리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가약빈이라도 불가 인빈이 폐학이요. 가약부라도 불가 시부이 태학이라. 그래요. 잘 읽었어요. 자, 이 문장을 보면요. 조금 더. 음. 자, 문장을 보면 가약빈 집이 이게 만약이었죠. 집이 만약 가난하더라도 불가 뭐뭐 해선 안 된다였어요. 그럼 어떤 것을 해선 안 될까요? 뒷부분을 보니까 인빈이 폐학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이는 뭐였어요? 뭐뭐로 인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가난으로 인해서 배우는 것을
그만두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집이 만약 가난하더라도 이런 가난한 것으로 인해서 배움을 그만둬선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똑같은 구조로 문장이 반복이 되는데 이 부분 보면 집이 만약 부유하더라도 불가 뭐뭐 해선 안 된다. 어떻게 해선 안 된다? 시부이태학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시부이태학 이 부분 풀이해보면 부유함을 시는 뭐였어요? 시는 믿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였죠. 부유함을 믿고 학문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리 가난한 상황이더라도 이런 가난한 것 때문에 배우는 것을 그만두면 안 되고 부유해도 이런 부유함만 믿고 학문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보기 5개 중에 어떤 것과 큰 관련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황에 따라서 배움을 멈추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부유한 상황이든 가난한 상황이든 배움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움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아니고 그리고 2번 배움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속되어야 한다. 그죠?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해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지속되어야 한다. 이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보기. 경제적 상황이 배움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그래서 배움이 없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 네 번째. 잘 배워야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장에서 별로 시사하는 바가 없으니까 빼주면 되겠고. 자, 5번째.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배움의 효과가 달라진다. 라고 했는데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배움의 효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이 문장의 주제로는 배움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속되어야 한다. 내 경제적 상황과 관련 없이 그런 것과 관련 없이 배우는 마음만 잘 가지고 있으면 이런 배우는 태도, 배움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문장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다음 문장의 의미를 배우는 사람의 자세와 관련해서 재해석해서 서술해보자 라고 했는데 보니까 공자님이 한 말이네요.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갔을 때 반드시 그 가운데에 나의 스승이 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떤 것을 살펴봤었나요? 나는 도를 스승으로 삼는다. 이 문장을 배우면서 잠깐 봤었어요. 자, 이 문장을 볼 때, 공자가, 공자가 이야기한 건데, 세 사람, 아무도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내 스승이 있다고 믿는다는 이 태도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배우는 사람의 자세와 관련해서. 어, 배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 때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갔을 때 내 스승이 있다라고 믿게 되는 걸까요? 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한번 생각해봤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빈칸을 한번 채워볼까요? 이 빈칸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답은 없어요. 답은 없지만 선생님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는 사람의 자세는 마음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음과 관련해서 배우는 사람이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려는 마음, 배우려는 열정, 배우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누가 됐든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나는 배울 점이 있을 거야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배우는 사람의 자세와 관련해서 재해석을 해보자면 배우는 사람이 배우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음, 누구에게나 편견 없이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어디서든 무엇에게서나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공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였나요? 배우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편견 없이 모르는 사람이라도 꼭 내가 배울 점이 있을 거야 하는 마음가짐으로 어, 이런 자세를 배우려는 자세를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실력 다지기를 풀어봤어요. 그럼 우리 오늘은 대단원 마무리를 할 건데 대단원 마무리를 통해서 어떤 학습 목표를 가지고 살펴봐야 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 첫 번째는 한자의 쓰임에 대해서 복습을 할 건데요. 한자의 쓰임 중에서 우리 첫 번째 단원에서 배웠던 이 한자, 불이라는 한자예요. 이 불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음의 구별과 관련해서 우리 살펴봤었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자, 그 다음 약의 쓰임에 대해서도 볼 건데 이 약은 만약으로 해석이 되면서 가정법과 관련이 있다 했죠. 그죠? 가정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한시의 구성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라고 했는데 한시가 총 4단계의 구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4단계의 구성, 4단 구성에서 기승전결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었죠. 그래서 기승전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문장의 구조를 익혀서 문장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문장의 구조에서 어떤 성분들이 있었어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문장 성분들, 각각의 성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이 성분들이 다 모였을 때 어떤 구조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자 불의 쓰임이에요. 자, 한자 불의 쓰임 교과서는 78쪽에서 79쪽을 다시 한번 펴주면 좋겠네요. 자, 78쪽에서 79쪽 폈나요? 폈어요. 자, 우리 이 불과 관련해서 79쪽 맨 오른쪽의 윗부분에 불에 대한 설명을 봤었어요. 맞나요?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한자의 쓰임, 옆에 한자의 쓰임에서 불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이 불과 관련해서 파란 글씨를 보면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했었죠? 이쪽은 불하고 읽혀 있고 이쪽은 불이라고 읽혀 있었어요. 자, 먼저 우리 이 문장 기억 잘 안 날 텐데 간단히 풀이해 보면 뭐예요? 알지 아니하면 묻고 할 수 있지 아니하면 배워라. 이런 문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같은 한자인데 여기서는 부로 읽고 여기서는 불로 읽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음이 다르게 읽히는 것은 다음 이 불이라는 한자 다음에 쓰인 한자들의 첫 소리에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여기는 지으시고 그리고 여기는 니은인 거 볼 수 있는데 그럼 어떨 때 부로 읽고 어떨 때 불로 읽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불이라는 한자는 불, 부 이렇게 두 가지 음으로 익히는데 부로 읽힐 때는 어떻게? 불, 뒤 음절의 첫 소리가 디귿이나 지읒인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부의 예시,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는
짚고 넘어가지 않았는데 부로 읽히는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 중에서 어떤 경우가 있을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에서 부정행위, 부정행위라는 말 들어봤죠? 이때 부정행위에서 이 부정을 보면요. 부는 여기에서 안일부고 뒤에 정이 바를 정이에요. 그래서 바르지 않은 행위를 뜻하는데 여기서 정, 지읒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로 읽힌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는 부도덕하다라는 말 들어봤나요, 여러분? 우리 도덕이라는 말은 알죠? 교과목으로도 도덕이라는 단어 있는데, 도덕과 관련해서, 예의 바르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살아가면서, 지켜나가야 하는, 자세, 태도, 법, 이런 것과 관련한 것들을 배우죠. 그런데 여기 앞에 부가 붙었어요. 자, 그러면 한자로 써보면, 부, 도, 그 다음에 덕이라고 써요. 자, 도덕적이다라고 하면 우리 굉장히 바르고 옳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에서 부가 붙었네요. 그쵸? 그래서 앞에 이 부 다음 소리가 디귿이죠, 지금. 그래서 이 앞은 자연스럽게 부로 바뀐 거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부로 쓰인 경우 굉장히 찾아보면 많은데 이것들의 공통점은 디귿, 지읒 앞에 쓰였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이 이외에 디귿, 지읒 이외의 경우에는 다 우리 원래 발음인 불로 읽힌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읒이기 때문에 부로 읽혔고 그리고 여기는 니은, 디귿, 지읒과 디귿, 지읒의 이외의 소리이기 때문에 불로 읽힌 거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그 바로 밑에 한시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기승전결이라고 나와 있죠. 자, 한시의 구성에는 총 4단계, 국어 시간에도 배웠듯이 기승전결 단계가 있어요. 자, 이 기는 뭐였나요? 기는 뜻이 일어나다 라는 뜻이었어요. 일어나다 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시의 사단 구성에서 일어나다 처음 단계를 기라고 하고 여기에서의 역할은 시상을 불러일으키다 라고 했어요. 한시에는 그 시 안에서의 대상이 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시상이라고 하고 이 시상을 불러일으키는 단계가 일어나다 라는 단계였어요. 기. 자, 그러면 두 번째 승을 볼게요. 자, 여기에서의 승은 뭐냐면요. 있다예요. 있다. 이을승이에요.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역할은 앞에서의 기에서 불러일으켰던 시상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상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승 단계가 있었고 세 번째는 어떤 단계냐면 전 단계인데 이 전은 구르다예요. 바퀴가 굴러갔다 할 때 그 구르다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앞에서 이어졌던 시상을 굴른다, 뒤바꾼다 라는 뜻이거든요. 약간 전환해준다.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하는 게 이 전의 역할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결 부분은 맺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시상을 불러 일으켜주고 이어주고 전환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역할을 맡는 게 결 단계예요. 이렇게 한시는 총 4덩어리로 끊어서 볼 수 있는데 기승전결 단계에 따라서 한시를 풀이하고 감상하면 더욱 이해가 잘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배움의 필요와 관련된 단원에서 살펴봤던 것들이고 이 다음부터는 배움의 자세와 관련해서 우리 어떤 걸 배웠는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을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82쪽부터 83쪽에 있어요. 자, 82쪽부터 83쪽에 보면 공자가 이 문장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공자가 문예 노자라 라고 되어 있는 문장이었어요. 풀이를 하면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인데 한자 하나하나의 뜻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공자는 사람 이름이고 무는 묻다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예는 말 그대로 예고 어는 뭐였어요? 뭐뭐에게, 누구에게 였죠. 그리고 노자는 사람 이름. 자, 사람 이름에는 이 표시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 자, 이런 문장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살펴봤던 게 문장의 구조라고 해서 주술, 목보 구조인데 차례대로 살펴보면 자, 풀이에서 네 덩어리로 끊어서 볼 수 있었어요.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 라고 했는데 앞에서의 성분부터 천천히 살펴보면 공자가 라고 했으니까 이 문장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주체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주어라고 하고 말했듯이 주어는 뭐다? 문장의 주체이다 라고 우리 배웠었어요. 그 다음 노자에게 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이 주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니까 공자가 물었다죠. 그래서 이 서술어는 뭐예요? 주체가 한 행동에 해당되죠. 그래서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 상태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문장의 주체가 공자인데 이 공자의 동작이나 상태가 물었다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물었는지 이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게 바로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고요? 서술어의 대상. 서술어의 대상. 자, 그런데 그러면 공자가 얘를 물었다. 근데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 굳이 필요한 성분은 아니지만 지금 나왔던 공자가 물었다. 얘를 물은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해주는 말이죠. 그래서 얘의 성분은 보어라고 하고 얘의 역할은 서술어. 서술어의 부족한 뜻을 보충해주는 말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주어, 보어, 목적어, 서술어가 하는 역할을 살펴봤는데 이 부분은 안 적어뒀으면 적어두는 게 좋겠죠. 자, 여기까지 봤는데 그러면 한글로는 주보, 목술이에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한문 문장으로는 어떤 순서로 갈지. 자, 먼저 주어, 공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공자 이 부분이 주어가 될 테고 그리고 노자에게 얘를 물었다를 천천히 살펴보면 이 무는 뭐예요? 묻다라는 거였으니까 풀이에서 서술어에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말 그대로 얘에 해당되니까 이 부분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노자에게 해당하는 노자는 보어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문장의 구조를 지금 한문 문장의 구조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 한문 기준에 맞춰서 보면 차례대로 주, 술, 목, 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장의 구조는 주술, 목보 구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술, 목보 구조 말고도 이 문장 성분 주어, 보어, 목적어, 서술어를 활용해서 어떤 문장의 구조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공자가 물었다. 이렇게 주술 구조로도 설명이 될 수 있고 공자가 얘를 물었다. 주술목 구조가 될 수도 있죠. 주술은 꼭 있어야 하는데 주술 구조, 주술목 구조, 그 다음에
공자가 노자에게 물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술보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술 목보 구조. 이렇게 네 가지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거 참고로 알아두고 이 문장에서는 주술 목보 구조라는 거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자 약의 쓰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약은 지금 파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력 다지기에서도 풀이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집이 만약. 자, 이 부분 만약이죠, 만약. 만약. 그리고 영어로는 뭐예요? if와 관련이 있겠네요. 자, 집이 만약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집이 가난하거나 부유한 상황이 현재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를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약 뭐뭐라면으로 풀이가 되고 가정법이다. 이런 것을 가정법이다라고 해요. 가정법은 아직 현재에는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설정을 해 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일단 설정을 해놓고 만약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 것인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문장에서 표현해주는 문법이죠. 그래서 만약이 쓰이면 보통 가정법이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 가난하더라도 가난으로 인해서 학문을 폐해선 안 되고 집이 만약 부유하더라도 부유함을 믿고서 학문을 게을리해서도 안 된다. 자,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법으로 사용될 때 대체로 앞에 이렇게 가라는 것이 있었지만 대체로는 문장의 첫머리에 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였어요? 약과 같이 쓰일 수 있는 한자가 있었는데 신출 한자에서 이 한자 뭐였나요? 같을여라는 한자였어요. 자, 이 약이라는 한자도 만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같을 약 그래서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했죠. 자, 이 한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을여라는 한자이지만 얘도 만약이라고도 쓰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과 여는 서로 바꿔서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약 대신에 여를 넣어도 집이 만약 가난하더라도, 집이 만약 부유하더라도 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대단원 마무리를 해봤어요. 앞에 두 단원에서 배웠던 중요한 부분을 짚어봤는데 잘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잘 됐을 거예요, 아마. 자, 이제 이번 시간까지 해서 배움과 관련된 걸 모두 마무리를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말과 관련된 단원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말은 진실되게 라는 소단원을 시작해 보면서 신출한자를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